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 방재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내화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어 자체가 그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내화 구조의 성능을 가지는 구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 그다음 연화조, 벽돌조, 석조 등이 있으며 화재 시 쉽게 연소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바로 내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화 구조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 내화 구조의 기준을 또 세분화시키면 바로 그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따른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내화 구조의 벽입니다. 벽. 그러니까 내화 구조가 되기 위한 그 벽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기준. 자, 첫 번째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조. 그러니까 철근에다가 그 콘크리트를 이제 뿌린 거예요. 양산시키는 거예요. 그죠? 철근 콘크리트 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로서 그 두께가 자, 바로 10cm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수치입니다. 수치. 두께가 얼마인지. 다 두께 두께. 그죠? 두께 나와 있죠? 두께가 얼마인지를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화 구조의 벽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벽 만들 때. 그 다음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그리고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이고요. 그리고 고온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그래서 이 내화 구조의 그 벽에 대한 그 기준에서 이 두께가 얼마가 되는지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내화 구조의 외벽이죠. 바깥에 설치하는 벽인데 내화 구조의 외벽 중에서 비내력벽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골고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그 다음에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것. 그리고 묵은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cm 이상인 것.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두께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도 두께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기출문제에 이제 나왔던 내용 위주로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이거 다 암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수치들을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그 수치들은 그냥 더 추가로 더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화 구조의 기둥입니다. 기둥. 자,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둥의 기준인데 이것은 작은 지름이 얼마?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것. 여기서 어떠한 구조냐?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다. 그래서 이거는 두께가 없어요. 두께 기준은 없고요. 그냥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철골을 두께 6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자, 이런 것이 바로 내화 구조의 기둥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네 번째는 내화 구조의 바닥입니다. 바닥. 그래서 바닥에는 이제 어떠한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보세요. 바닥이에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그죠? 10cm 이상이 돼야 되고요. 10cm. 그 다음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제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이고요. 그리고 철제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제 바닥에 대한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화 구조의 보입니다. 보. 보 같은 경우는 천장 아래에 이제 설치해 주는 거죠. 보.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철골을 두께 6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철 콘크리트로 덮은 것. 그리고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내화 구조의 지붕입니다. 자, 지붕에 대한 기준은 자, 이제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바로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그리고 벽돌조 또는 석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제로 보강된 유리 블록 또는 망입 유리. 망입 유리는 두꺼운 판 유리에 그래서 철망을 이렇게 넣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입 유리로 된 것. 이게 이제 내화 구조의 지붕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화 구조의 계단. 자, 계단입니다. 계단. 자, 계단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냐?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묵은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그리고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그다음 철골조. 그래서 내화 구조의 그 계단 같은 경우에는 두께의 기준이 없죠. 그죠? 두께의 기준은 없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구조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인데, 자, 주요 구조부에는 보시면 6가지가 나와 있죠. 6가지.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력벽. 자, 내력벽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건축물의 벽을 말해요. 벽을. 그래서 이렇게 자, 집이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집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내력벽이라고 하는 게 어디겠어요? 여기죠, 여기 벽. 그죠? 여기 벽입니다, 벽. 내력벽, 벽. 그 다음에 보. 자, 보. 자, 보는 뭐냐면, 보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건축물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천장. 여기를 천장이라고 할게요, 천장. 천장이라 있고, 자, 여기에 또 이제 뭐 1층.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또 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면은, 여기죠. 여기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이게 보예요, 보. 여기 보죠, 보. 그죠? 자, 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붕틀은 뭐냐? 지붕틀. 이겁니다, 여기 지붕. 여기 지붕틀이고요. 지붕틀. 그 다음 바닥은,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최하층 바닥은 제외예요. 제일 아래에 있는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바닥. 그죠? 바닥이 되고요. 그 다음 주 계단은 이제 여기 그 건축물 안에 있는, 자, 요런 안에 이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주 계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5개, 바깥에 있는 계단은 아닙니다.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둥. 뭐 기둥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둥이 여기에 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거 기둥. 주 기둥. 그죠? 그래서 사입 기둥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거 6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력벽. 그죠? 내력벽. 보, 지붕틀, 바닥, 주계단, 기둥. 그죠? 이렇게 6가지가
주요 구조부가 되고요. 이제 오답으로 뭐가 나와요? 오답으로 이런 게 나오겠죠? 뭐 자금보 아니에요? 그죠? 자금보라고 하면 차양, 차양도 아니고요. 그다음 최하층 바닥도 아니에요. 그리고 5개 계단도 아니고요. 사익 기둥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 6가지 예,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방화 구조 볼게요. 방화. 자, 내화 구조 같은 경우는 내화 구조는 본인 어떤 그 건축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로부터 견디는 그러한 성능을 가진 구조가 내화 구조예요. 그럼 여기서 방화 구조라는 건 뭐냐? 방화. 화재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 화재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붙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그게 바로 방화 구조라는 거죠. 방화. 아시겠죠? 내화 구조랑 방화 구조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화 구조는 인접 화재로부터 화재가 이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일종의 방어하는 그러한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방어. 그래서 그 방화 구조의 그 대상을 보시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방화 구조에서 연면적 얼마?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거죠. 그죠?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게 연면적이에요.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자, 구획을 해야 되고요. 각 구획된 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3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또는 내부 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 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방화 구조에서 연면적 얼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구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방화벽으로. 그리고 각 구획된 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0제곱미터가 안 돼야 되고요. 그렇죠? 1000제곱미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우리 내화 구조의 기준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방화 구조도 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화 구조의 기준인지 방화 구조의 기준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화 구조의 기준이랑 방화 구조의 기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방화 구조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철망 모르타르로서 그 바름 두께가 바른 거 이렇게 바른 거 철망 모르타르. 그래서 이 모르타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르타르는 그 시멘트 있죠, 시멘트랑 모래를 섞은 거 있죠. 공사 현장 가면은 시멘트랑 모래 섞잖아요. 물과 섞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모르타르라고 해요, 모르타르. 그래서 철망 모르타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일단 철망으로 다 깔아놓고요. 그 철망에 이 모르타르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죠? 그 바름 두께가 2cm 일단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2cm 이상. 그 다음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얼마? 2.5cm 이상인 거죠. 2.5cm.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 그러니까 이 2.5cm라는 수치는 내화 구조에 없죠. 그죠? 방화 구조에만 있어요. 2.5cm 이상은 방화 구조에만 있는 기준입니다. 맞죠? 2.5cm. 그리고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이것도 방화 구조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4가지 방화 구조의 기준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방화문과 방화벽이 나오죠. 그죠? 방화문과 방화벽. 자, 먼저 방화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인데, 잘 보세요.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계구부에, 자, 계구부에 설치하는 문이죠. 그죠? 방화문.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성능을 인정한 구조를 자,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화문은 일단 방화문은 항상 자, 닫혀있는, 그죠? 항상 닫혀있는 구조여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불꽃이나 연기, 열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방화문의 구조 기준이에요.
자, 방화문의 구조도 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방화문의 구조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이게 기존에는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60 플러스 방화문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갑종 방화문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60분 방화문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을종 방화문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60 플러스 방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엇을 차단시켜야 되냐면 연기와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어야 돼요. 60분 이상. 그리고 열. 자, 이거는 60 플러스 방화문은 연기랑 불꽃도 차단할 수 있어야 되지만 열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열까지. 그죠? 열까지. 그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30분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60 플러스 방화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성능이 좋은 방화문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0분 방화문은 열은 차단시키지 않고 못 차단시켜도 돼요. 연기와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것. 그렇죠? 이게 바로 60분 방화문이고요. 그리고 30분 방화문 같은 경우는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그래서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성능이 더 낮은 거죠. 그렇죠?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제일 성능이 좋은 방화문인 겁니다. 그래서 방화문의 구조 세 가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방화벽의 구조입니다. 방화벽.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건데, 자, 이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의 그 건축물이 있다고 할게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 건축물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동떨어진 곳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화벽을. 요게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그럼 이 방화벽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또 다른 건축물에서 여기에서 화재가 이렇게 막 발생을 해요. 그럼 이 방화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 화재가 이쪽으로 옮겨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방화벽의 용도죠. 그죠? 이게 역할인 거죠. 방화벽 역할. 그래서 다른 인접하는 화재가 이렇게 옮겨 붙지 않도록 방화벽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방화벽을. 그죠? 이게 방화벽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화 구조여야 돼요. 자, 방화 구조가 아니고요.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 아시겠죠? 방화벽은 방화 구조가 아니라 내화 구조여야 되고요. 그리고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홀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여야 된다는 거죠. 홀로. 그죠?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요. 그리고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 외벽면 그리고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건축물이죠. 건축물 지붕면. 이게 지붕면 끝이에요. 끝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만큼? 여기서부터 바로 0.5m 이상 더 위로 튀어나오게. 그래야 이게 화재가 이렇게 안 넘치겠죠. 이쪽으로. 안 넘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죠.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자,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그러니까 너비죠.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각각 얼마라고요? 2.5m 이하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2.5m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죠? 너비와 높이예요. 너비와 높이. 그리고 해당 출입문에는 60 플러스 방화문이나 60분 방화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인 거예요. 그죠? 60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화벽의 구조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바로 수치입니다. 수치. 어떤 수치냐면 바닥 면적의 수치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얼마?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아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로 구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00제곱미터. 그런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바닥 면적을 3000제곱미터까지 구획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매 층마다 구획할 것. 그죠? 이제 방화 구획은 매 층마다, 각 층마다 구획을 해야 되고요.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얼마?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한다. 그죠? 그러니까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지만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얼마라고요?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한다고요. 그런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까지 넓힐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구획을. 자,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마감을 뭘로 했을 때? 불연재료. 자, 타지 않는 재료로 했을 경우에는 그 바닥 면적을 얼마라고요?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연 재료로 한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까지 더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불연 재료로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에서 얼마까지? 1500제곱미터까지 이렇게 넓힐 수 있다고요. 그 구획 면적을. 그렇죠? 자, 다음 필로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룸. 그죠? 원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필로티 그 밑에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다른 건축물의 부분과 구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 그리고 난연재료의 종류를 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불연재료. 그러니까 연소가 안 된다고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요. 불연재료. 그래서 불에 타지 않은 성질을 가진 재료를 불연재료라고 합니다. 불에 안 탄다고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종류에는 콘크리트, 그죠? 콘크리트로 우리 그 건축물 많이 짓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다 콘크리트로 짓는 거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성면, 철강, 알루미늄, 유리, 진흙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절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인 겁니다. 그죠? 불연재료. 그 다음에 준불연재료는 뭐예요?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그러니까 불연재료와 비슷하지만 불연재료가 아닌 것. 그죠? 네? 준한다고요? 그래서 준불연재료라고 하는 것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다. 그래서 불연재료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 거겠죠. 준불연재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에는 이제 석고나 시멘트, 앞면 등의 보드판 이런 것들이 준불연재료로 구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난연재료. 자, 난연재료는 뭐냐?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불에 타긴 타는데 잘 타지 않는다고요. 불에. 그러니까 불연재료는 불에 아예 안 타는 거고요. 난연재료는 불에 타긴 타지만 거의 안 탄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난연재료는 불에 잘은 타지 않는다.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난연재료로 하고요. 뭐 난연 합판, 난연 섬유판, 뭐 난연 플라스틱판 이런 것들을 난연 재료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기타 사항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뭐가 나와 있어요? 지하층이에요, 지하층. 자, 지하층의 정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하층의 정의. 자, 보세요. 지하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건축물이 있다고 할게요. 고층 건축물이 있다고 했을 때 다시 그릴게요. 자, 이러한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무엇이 있냐? 자, 지표면. 그쵸? 자, 여기 이렇게 지표면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지표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하층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지하에도 어떤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간이.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지하층의 정의가 뭐냐? 지금 이 건물을 이런 식으로 자, 구획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지표면. 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이제 지하층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여기 요 높이가 그죠? 이거 자, 이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를 h라고 놓을게요. 이게 h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이게 h라고요. 그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라고요?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해당 층 높이가 뭐겠어요? 여기서 해당 층의 높이를 H'으로 놓을게요. H'으로. 그럼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H'이. 이 해당 층의 높이, 그죠? 이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이것을 지하층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거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2분의 1 이상이라는 거.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바로 지하층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 계획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래서 면적 단위인 수평구획이 있고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수평 단위. 그리고 수평구획이 있고요. 층 단위. 층 단위라고 해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층 단위로 계획하는 것을 수직 구획 또는 수직 계획 이렇게 얘기하죠. 층 단위예요. 그 다음에 용도 단위, 용도. 여기를 지하층으로 쓸 거냐, 그죠? 아니면 업무시설 쓸 거냐 이런 것처럼 바로 용도 구획, 용도 계획. 이렇게 해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 계획 3가지가 있어요. 수평 구획, 수직 구획, 용도 구획. 이 3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평, 수직, 용도 3가지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건축물 방화에 자,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재해 발생 시 화재의 확대 방지. 그죠? 화재를 확대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 구조를 선택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방화 대책, 안전 피난에 대한 대응은 건축에 어떤 대응이 있다? 공간적인 대응과 설비적인 대응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공간적인 대응과 그리고 그 공간적인 대응을 보조해주는 설비적인 대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공간적인 대응에는 무엇이 있냐? 이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 이거예요.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 그러니까 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재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항한다고요. 응? 대항성. 회피성은 뭐예요? 회피성은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 화재가 발생, 화재를 피한다고요. 자, 도피성은 이건 완전히 도망치는 거죠. 화재로부터 완전히 도망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대응에는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 자, 3가지가 있는데, 자, 대항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건축물의 내와 성능. 이거죠. 그러니까 화재에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나는 너한테 견딜 수가 있다. 라고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을 자, 내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다음 방배연 성능. 방배연. 이거 뭐겠어요? 연기를 배출하는 그런 설비들을 말하는 거죠. 방화구획의 성능, 화재 방어의 대응성, 초기 소화에 대응하는 성능과 그런 대항력.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대항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피성은 뭐 한 거예요? 회피성은 조금 소심하게 도망치는 거, 소심하게. 잠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연화, 불연화, 내장재의 제한, 방화구획의 세분화, 방화훈련, 불조심 등의 화재의 발화 확대를 등을 저감시키는 예방적 조치 또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회피성이라고 하고요. 도피성은 이거죠? 도피성은 우리가 피난.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성과 시스템을 형성이다. 이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죠. 도망간다고요.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여기서 설비적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설비적 대응은 공간적 대응을 약간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해줘요. 설비. 그 대표적인 설비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소화 설비가 있겠죠. 소화 설비. 그죠? 그래서 설비적 대응에는 대항성, 도피성, 기타 사항이 있는데 그 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방연 성능에 대한 제연 설비 이런 것들. 그죠? 연기를 제거해주는 설비죠. 방화구획 성능에 대한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 초기 소화의 대응성에 대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항성이라는 거예요. 대항성.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 설비들에 의해서. 그다음 도피성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도피는 도망가는 거죠. 피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전한 대피난을 위한 피난 유도 설비들. 그죠? 피난 기구나 인명 구조 설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도피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는 방재센터에서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뭐 전송하거나 뭐 판단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적으로 설비적 대응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공간적 대응에는 뭐가 있다고요?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현 방식을 보고 마무리 칠게요. 자, 재현 방식입니다. 자, 재현 방식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재현 방식에는. 자, 어떠한 방식이 있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재현 방식에 우리 몇 가지 있다고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연 재현 방식이 있어요. 자연 재현 방식. 그 다음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기계 재현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 재현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창문, 개구부 있죠?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기가 배출되는 거예요. 자연.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의 공급원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연 재현 방식. 그래서 개구부, 건물에 설치된 창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개구부를 통해서 연기를 자연적으로, 그죠?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이 자연 재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동력원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연기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은 뭐냐면 그 연기가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연기가 어디로 차냐면 바로 계단실에 연기가 막 차요. 그죠? 그런데 계단실 같은 경우는 특별히 환기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가 막 엄청 금방 차겠죠. 그죠? 그 계단실 내에 연기를 배출시켜주는 그 설비가 바로 이 스모크 타워라는 거예요. 스모크 타워. 네? 그래서 이 스모크 타워는 거기 이제 배연기도 있고요. 그리고 급기하는 급기구도 있어요. 그래서 급기와 배기를 바로 이 스모크 타워를 통해서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프 모니터를 통해서 설치해서 재현하는 방식인데, 자, 스모크 타워는 급기와 재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스모크 타워는 급기도 하지만 재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어설프게 하잖아요. 어설프게 해버리면 그 계단실 내에서 연기가 이렇게 와류예요. 그러니까 와류라고 하는 거는 맴돈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이렇게 맴돌기 때문에 이 급기와 재연이 균형을 이뤄야 제대로 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재연통의 재연구는 바닥에서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위쪽에. 그렇죠? 왜냐면 연기는 그 뭐 부력에 의해서 위로 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연구, 연기를 배출하는 그 구멍을 말하는 거죠. 재연구는 바닥에서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위쪽에 설치를 해주고요. 반대로 급기구는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고요. 위에서 연기를 빼준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배기와 급기는 자연 급배기식과 기계식이 있고요. 그리고 재연통과 급기통은 피난계단 전실에서, 그죠? 피난계단 전실에서 연기가 와류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된다고요. 어설프게 하면은 이게 맴돌아요. 연기가 안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재현 방식이죠. 기계 재현 방식.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기계.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적으로 연기를 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댐퍼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이 기계 재현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1종, 제1종이 있고요. 제2종, 제3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3종.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제1종, 제 기계 재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송풍기와 배연기 있죠. 송풍기와 배연기를 둘 다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급기가 공기를 넣어주는 것과 빼주는 거 있죠. 연기를 빼주는 거를 둘 다 설치해요. 설치해서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으로 장치가 복잡하겠죠. 왜? 둘 다 설쳐야 되니까.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제2종 기계 재현 방식은 뭐만 설치가 되어 있냐? 송풍기만 설치되어 있어요. 바람만 넣어주는 거, 공기만. 송풍기만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급기와 배기. 어차피 이것도 급기와 배기는 다 해요. 단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송풍기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급기와 배기 다 되겠죠. 그죠? 급기와 배기를 다 하는 방식인데 역류의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3종 기계 재현 방식은 이거는 배연기죠. 배연기만 설치를 해요. 배연기만 설치를 하고요. 급기와 배기를 또 같이 하겠죠.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 재현 방식이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 방제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